저는 오정숙입니다. 올해 65이죠. 전북 작은 시골 마을에서 40년째 한복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니, 운영하고 있었다고 해야겠군요. 아침 7시, 늘 그랬듯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짝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죠.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뤄둔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수경아, 엄마가 가게 열었다. 딸 수경이는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휠체어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35살이 된 수경이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어린 아이처럼 보였어요. 뇌병변 중증장애를 갖고 태어난 우리 딸이죠. 바느질감 하나를 들고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았어요. 결혼식 때 입을 한복 한 벌, 회가변에 맞춰 만들어야 할 치마 저고리 2벌. 하지만 손님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이맘때쯤 되면 가게가 북적거렸는데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10년 전만 해도 명절 때면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로 가득했던 이곳이었거든요. 이제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손님 한 명 보기 어려운 날이 더 많습니다. 재봉틀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드르륵, 드르륵. 이 소리가 제 인생의 배경음악 같았죠.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들어온 소리였으니까요. 수경이가 작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신호였어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달려갔죠. 아프니, 수경아? 어디가 아픈데? 물론 수경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말을 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35년을 함께 살아온 엄마인 제가 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배가 아프다는 뜻이었어요. 마사지를 해주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병원에 가야 하나? 하지만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한복점 수입으로는 기본 생활비도 빠듯한데 병원비까지 감당하기엔 벅찼습니다. 오후 3시쯤 되어서야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어요. 동네 아주머니였죠. 정숙이 언니 안 계세요? 어머, 김 여사님. 어서 오세요. 아이 회가변용 한복 하나 맞추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가격을 이야기하는 순간 김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에이고, 요새 다른 데서는 이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해주던데요. 결국 그분은 한복을 주문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어요. 가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모든 게 희망적으로 보였죠. 수경이도 지금보다 건강해 보였고 저도 웃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수경이는 괜찮고? 다 괜찮다. 너나 잘 지내거라.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죠. 하지만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도시에서 자기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기도 바쁠 텐데 엄마 걱정까지 지어줄 순 없잖아요.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하루 매출은 고작 2만 원이었어요. 전기세, 재료비, 수경이 약값을 생각하면 적자였죠. 수경이를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겨 눕혔습니다. 35년째 해온 일이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수경이가 다칠까봐 말이죠. 수경아, 엄마가 오늘도 많이 바빴다. 근데 있잖아. 손님이 별로 안 왔어.
혼자 이야기하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수경이가 대답하지 못해도 저는 계속 말을 걸었죠. 그래야 덜 외로웠거든요. 이불을 덮어주면서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가게는 망해가고 있고 수경이 건강은 나빠지고 있었어요. 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현실이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경이가 있으니까요. 제가 아니면 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믿었죠. 사람은 자존심으로 살아간다고 늘 말해왔어요. 손님들에게도 수경이에게도 제 자존심은 딸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깊은 밤 잠들지 못하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두꺼운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간병일지였죠. 수경이를 돌보기 시작한 첫날부터 써온 기록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1990년 3월 15일 수경이 첫 발작.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지속.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따라 읽었습니다. 그때가 생각났어요. 갓 태어난 수경이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을 때의 그 공포감 말이죠. 뇌병 변장애라는 진단을 받기 전까지 저는 뭣도 모르는 초보 엄마였거든요. 병원으로 달려가는 택시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남편이 운전하고 제가 수경이를 안고 응급실로 뛰어들어갔던 그날 밤이 생생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읽었죠. 1992년 여름 폐렴으로 2주간 입원. 수경이 체중 5kg 감소. 1995년 가을 첫 번째 수술. 위로술 시행. 한 줄 한 줄이 다 고통의 기록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사랑의 기록이기도 했죠. 매일 밤 수경이 곁을 지키며 써내려간 엄마의 마음이었거든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록이 더 자세해졌습니다. 2002년 여름 하루 8번 경기 발생. 디아제팜 투여 후 안정. 2003년 봄 새로운 약물 치료 시작. 부작용으로 식욕부진 심해짐. 그 시절이 가장 힘들었어요. 수경이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던 때였죠. 밤마다 경기를 일으켰고 저는 한 달 넘게 제대로 잠을 못 잤었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조금은 나았을 텐데 그때 이미 남편은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2001년 겨울 교통사고로 갑자기 떠나버렸죠. 그 기록도 일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2001년 12월 23일 남편 장례식. 수경이는 아빠가 떠난 걸 이해할 수 없어 보임. 계속 문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음. 그때부터 정말 혼자였어요. 수경이와 저 단둘이 남겨진 거죠. 아들 민수는 대학교에 다니느라 서울에 있었고 제가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일지 중간쯤에서 손이 멈췄어요. 2009년 겨울 폐렴으로 인한 중환자실 입원 2주. 의사가 각오하라고 했음. 그때가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었죠. 수경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 절망감이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수경이를 바라보던 기억이 났어요. 온몸에 관이 꽂혀 있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겨우 숨을 쉬고 있던 우리 딸의 모습 말이죠. 제발, 제발 살아남아줘. 엄마가 뭐든 다 해줄게. 그때 했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신을 믿지 않던 제가 처음으로 간절히 빌었던 밤이었어요.
다행히 수경이는 살아났어요. 하지만 그 일을 겪고 나서 제 마음속에 하나의 다짐이 생겼죠. 절대로 이 아이를 혼자 두지 않겠다. 내가 먼저 죽으면 안 된다. 2010년대 들어서는 기록이 더 담담해졌습니다. 2012년 봄 수경이 웃음소리 오랜만에 들음. 뭔가 기분이 좋은 일이 있었나 봄. 2015년 여름 새로운 물리치료사 선생님 만남. 수경이가 조금씩 반응 보임. 기쁜 기록들도 있었어요. 수경이가 가끔씩 보여주는 작은 반응들이 제겐 큰 희망이었거든요. 눈을 깜빡이거나 손을 살짝 움직이거나 소리에 반응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록이 점점 걱정스러워졌어요. 2023년 가을 식욕 급격히 떨어짐. 체중 3kg 감소. 2024년 겨울 복부팽만 증상 지속. 병원 검사 예정.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습니다. 어제 쓴 기록이었어요. 수경이 복통 호소.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임. 내일 병원 가야겠음. 일지를 덮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33년간의 기록이 모두 담긴 이 공책은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수경이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여기 있었어요. 벽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니 오늘 병원에 가야 했어요. 수경이 상태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병원비 걱정이 앞섰죠. 그래도 가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수경이를 돌보겠어? 간병일지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록할 거라고. 수경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이틀 뒤 민수가 내려왔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었어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느라 바쁜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쩐지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엄마 안 계세요? 가게 앞에서 들리는 민수 목소리에 급하게 나갔어요. 정장 차림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어머, 민수야. 언제 내려왔니? 미리 연락하지 그랬어. 갑자기 시간이 나서요. 수경이 누나는 어떠세요? 민수는 늘 수경이를 걱정했어요. 하지만 어쩐지 그 걱정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짐처럼 여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수경이를 본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지난번 왔을 때보다 수경이가 많이 야위었거든요. 누나, 아파 보이는데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응, 어제 다녀왔어. 별거 아니라고 하더라.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거든요. 하지만 민수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차려주면서 민수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울 생활이 어떤지, 회사는 어떤지 물어봤죠. 민수도 자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승진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 내년쯤에는 과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민수 정말 대견하다. 자랑스러웠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아들이 말이죠. 하지만 한편으론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수경이 때문에 아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지 못했거든요. 밤늦게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엄마, 이번에 내려오면서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무슨 생각? 누나 일 말이에요. 이제 엄마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혼자서 누나 돌보기 힘들어 보여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어요. 괜찮아. 엄마는 아직 건강하거든. 그게 아니에요. 엄마 건강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무리하시면 엄마가 쓰러져요. 민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럼 어쩌자는 거니? 요양시설에 누나를 맡기는 거 어떠세요? 요즘은 시설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던데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라고? 수경이를 남한테 맡기라고? 엄마, 그게 아니라 넌 내 누나가 어떤 아이인지 몰라. 수경이는 엄마가 아니면 안 되는 아이야.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민수가 당황하는 게 보였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누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현실? 현실이 뭔데? 엄마 나이 생각해 보세요. 올해 65이잖아요. 언제까지 누나를 혼자 돌볼 수 있겠어요? 민수 말이 맞았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말이죠.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경이는 제가 평생을 바쳐 돌봐온 딸이었거든요. 너는 서울에서 편하게 살면서 이런 소리 하는 거야? 내 누나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웠는지 알아? 알아요. 그래서 더 걱정되는 거예요. 걱정은 무슨 걱정이야. 너는 가끔 와서 얼굴만 보고 가면서 무슨 걱정을 해? 말이 점점 거칠어졌어요. 평소에 품고 있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였죠.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누나를 부담스러워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부담스러워하지 않니? 아니에요. 누나는 제 가족이에요. 하지만 엄마가 쓰러지면 어떡해요? 그럼 누나는 어떻게 되는데요? 민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엄마는 안 쓰러져. 수경이가 있는 한 절대 쓰러지지 않을 거야. 엄마, 이제 그만해.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민수가 일어섰어요. 알겠어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하지만 엄마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엄마를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생각할 게 없어.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결국 민수는 그날 밤 서울로 올라갔어요. 떠나면서 돈 봉투 하나를 놓고 갔죠. 병원비로 쓰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만질 수가 없었어요. 마치 수경이를 팔아넘기는 돈 같았거든요. 민수가 떠난 뒤 수경이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어요. 수경아, 엄마는 너를 절대 남한테 맡기지 않을 거야. 끝까지 엄마가 돌볼 거란다. 속삭이듯 말하면서 수경이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이었습니다. 민수가 떠난 지 일주일 뒤 결국 수경이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복통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어요. 오래된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수경이를 휠체어에 태우고 가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수경아, 괜찮을 거야. 검사만 받고 오는 거니까 무서워하지 마. 수경이는 대답할 수 없었지만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끔 고개를 제 쪽으로 돌리곤 했거든요. 병원 응급실은 북적거렸어요. 대기번호를 뽑고 기다리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경이는 계속 아파했어요. 다음 박수경 환자 보호자. 드디어 차례가 됐습니다.
젊은 의사가 수경이를 진찰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초음파하고 CT 촬영 좀 해보시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검사를 받는 동안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정말 더디게 흘러갔어요. 1시간이 마치 하루같이 느껴졌죠. 박수경 환자 보호자님, 상담실로 오세요. 간호사가 부르는 소리에 후들후들 떨렸어요. 상담실로 간다는 건 좋지 않은 소식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네, 의사 선생님. 우리 수경이 어떤가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자궁의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크기가 상당히 크고요. 다른 장기로 전이도 된 상태예요. 종양이요? 그게 무슨 암입니다. 자궁암 사기로 보입니다. 순간 눈앞이 하얘졌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죠. 암이라고요? 우리 수경이가? 네. 안타깝게도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의사가 건네준 물컵을 받을 수도 없을 정도로 말이죠. 치료하면 괜찮아지죠? 수술하면 되잖아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수술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 항암 치료라도. 환자분 상태를 고려하면 항암 치료도 힘들 것 같습니다. 뇌병 변장애가 있으신 상태에서 항암 치료를 받기엔 말이 안 나왔어요. 목구멍이 메인 것 같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증 완화 치료에 집중하는 게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남은 시간이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의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길어야 몇 달 정도로 보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3년을 함께 살아온 수경이가 몇 달 뒤에 없을 거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설 수가 없었거든요. 간호사들이 괜찮으냐고 물어봤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경이는 검사실에서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휠체어에 앉아서 말이죠. 평소처럼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너무 평온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33년 동안 수경이를 돌보면서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장애가 있는 아이니까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암이라니, 그것도 말기라니.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수경이가 볼까봐 고개를 돌리고 훌쩍거렸죠. 기사 아저씨가 휴지를 건네주면서 괜찮으냐고 물어봤어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괜찮지 않은 상황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수경이를 침대에 뉘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더 천천히 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는 생각에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수경아, 배 아프지? 엄마가 약 줄게. 의사가 처방해준 진통제를 먹였어요. 수경이가 약간이나마 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현실이 더 절망적으로 느껴졌어요.
몇 달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됐죠. 33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고작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니. 민수에게 전화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소식을 전할 수 있겠어요? 지난번에 그렇게 언성을 높였는데 말이죠. 결국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경이 상태 안 좋아. 시간 되면 내려와.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내 딸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글자로 써서 보내는 게 말이죠. 그 밤 민수가 잠든 사이에 일어났어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컵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물컵을 제대로 잡기 어려웠어요. 수면제를 꺼냈어요. 흰색 알약들이 손바닥에서 굴러다녔죠. 얼마나 넣어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충분한 양을 물에 넣었습니다. 이게 맞는 일일까? 마지막까지 망설였어요. 하지만 수경이가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수경이 곁으로 갔어요. 우리 딸은 여전히 아파하며 뒤척거리고 있었죠. 수경아, 엄마야. 일어날 수 있어? 수경이가 어렴풋이 눈을 떴어요. 요즘 들어 의식이 흐릿했지만 제 목소리는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목마르지? 엄마가 물 떠왔어. 물컵을 들고 수경이 입가에 댔어요. 처음에는 거부하더니 조금씩 받아 마셨습니다. 그래, 많이 마셔. 시원하지? 수경이가 물을 다 마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시 누웠습니다. 수경아, 엄마 말 들려? 수경이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해. 태어나줘서 고마웠어. 36년 동안 함께해서 행복했어.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수경이 이마에 떨어진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프지 마. 이제 편안하게 쉬어. 수경이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하게 데워주려고 두 손으로 감쌌죠. 시간이 지나면서 수경이가 조금씩 잠에 빠져들었어요.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변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던 표정도 편안해졌어요. 그래, 푹 자거라. 꿈에서라도 아프지 말고. 수경이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수경이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가끔씩 숨을 크게 쉬다가 다시 작아지곤 했습니다. 수경아,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곧 따라갈게. 약을 준비했어요. 제가 먹을 몫이었죠. 수경이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습니다. 수경이가 마지막 숨을 내쉬는 걸 지켜봤어요.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파하지 않는 우리 딸의 얼굴을 말이죠. 이제 엄마 차례야. 물에 약을 넣고 한 번에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수경이 옆에 누워서 손을 잡았어요. 엄마도 이제 갈게. 저기서 기다려줘. 눈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모든 게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수경이와 함께 깊은 잠에 빠져드는 기분이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수경이 손을 놓지 않았어요. 36년을 함께 살아온 모녀가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어. 수경이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해.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어요. 모든 고통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깨어났을 때 저는 병원에 있었어요. 하얀 천장과 소독약 냄새가
제일 먼저 느껴졌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나른했어요. 어머니, 깨어나셨네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맥박을 재고 있었어요.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병원이에요. 응급실로 실려오셨거든요.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수경이와 함께 마지막을 맞이하려고 했던 그날 밤 말이죠. 수경이는 어디 있어요? 우리 딸은? 간호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가족분이 오시면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곧 민수가 나타났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걸 보니 많이 울었나 봤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민수야, 수경이는? 수경이는 어떻게 됐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누나는 떠났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계획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나는 왜 살아있는 거야? 김 여사님이 찾아오셨다가 발견하셨어요.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왔고요. 김 여사는 옆집에 사는 분이었어요. 가끔 안부를 묻던 분이었죠. 왜 살렸어? 나도 수경이랑 같이 가야 했는데.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민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죽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엄마가 누나한테 뭘 한 건가요? 경찰이 조사하러 올 거예요. 경찰이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가 한 일이 범죄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수경이를 위해서 한 거야.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주려고. 그래도 그럴 순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수경이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거든요. 이틀 뒤 경찰이 와서 조사를 받았어요.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수경이가 너무 아파해서요. 차라리 편안하게 해주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36년을 돌봤어요. 제가 아니면 수경이를 지킬 사람이 없었거든요. 조사받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수경이 생각만 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니면 저 아이를 지킬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거든요. 경찰도 제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법은 법이었죠. 병원에서 일주일을 더 입원했어요.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경이 없는 세상이 너무 공허했어요. 민수가 매일 와서 간병해줬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다. 수경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니? 그래도 살아야죠. 엄마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요. 할 일이 뭐가 남았을까요? 36년 동안 수경이가 제 전부였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퇴원하는 날 수경이 장례식을 치렀어요. 작은 장례식이었지만 동네 분들이 많이 와주셨습니다. 정숙이 참 고생 많았어. 수경이도 이제 편안하겠다. 36년을 정말 잘 키웠어. 자랑스럽게 생각해. 위로의 말들이었지만 제 마음을 달래주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수경이를 죽인 거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수경이를 위한 일이었다고 해도 결국 제 손으로 딸을 보낸 거였으니까요.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살인죄로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현실이 실감났어요.
제가 정말로 범죄자가 된 거였죠. 엄마, 변호사 선임해 드릴게요. 민수가 걱정하며 말했지만 저는 거부했어요. 괜찮다. 내가 한 일이니까 내가 책임질게. 그래도 혼자서는 안 돼요. 결국 민수가 구한 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저는 변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에 들어서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자들도 와 있었죠. 제 사건이 화제가 됐나 봤습니다. 판사가 재판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피고인 오정숙, 일어나십시오.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온 법정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4월 15일 새벽 자신의 딸 박수경에게 수면제를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동기가 무엇입니까? 수경이가 너무 아파했어요. 자궁암 말기였는데 매일매일 고통스러워 했거든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36년을 함께 살았어요. 제가 아니면 수경이를 돌볼 사람이 없었거든요.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검사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피고인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생명을 임의로 끊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제 심정을 이해해달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변호사가 정상 참작을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평생을 장애인 딸 돌봄에 헌신했습니다. 사회적 지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판사님, 제가 직접 말씀드려도 될까요? 판사가 허락해줬어요. 저는 평생을 자존심으로 살아왔어요. 손님들에게도 수경이에게도 늘 말했죠. 사람은 자존심으로 산다고요. 법정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제 자존심은 수경이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었어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엄마인 제가 곁에 있어주는 거였죠.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하지만 깨달았어요. 자존심만으로는 아이를 지킬 수 없다는 걸요. 사랑만으로도 부족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수경이를 사랑했던 만큼 그 아이도 살고 싶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기회를 빼앗았어요. 법정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수경이에게도 사회에도 모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재판은 2시간 정도 계속됐어요. 여러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했죠. 동네 분들은 제가 얼마나 수경이를 잘 돌봤는지 말해줬어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의 동기와 그간의 헌신적인 돌봄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에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어떤 심정이신가요? 사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걸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폐업한 한복점 앞을 지났어요. 간판도 내려지고 썰렁해진 모습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건물이 되었어요. 수경이도 없고 가게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수경아,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빈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경이 없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가 살아있는 한 수경이를 기억할 거라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같은 처지의 가족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뭔가 해보고 싶어요. 그게 수경이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일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수경이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식사를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에 좋아하던 미음도 우유도 입에 대려 하지 않았죠. 수경아, 조금만 먹어봐. 엄마가 정성스럽게 끓인 건데. 숟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도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억지로 먹이려고 하면 토해냈죠. 보고 있으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통증도 심해졌어요. 밤새 신음소리를 내며 뒤척거렸죠. 진통제를 먹여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수경이 옆에서 밤새 지켜봤어요. 아프니, 수경아? 엄마가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마. 손을 잡고 계속 이야기를 걸었어요. 그래야 수경이가 조금이라도 안심할 것 같았거든요. 민수가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제 문자를 받고 회사에 휴가를 낸 거였어요. 엄마, 누나 상태가. 민수도 수경이를 보자마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었거든요.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자궁암 말기래. 길어야 몇 달이라고 하더라. 민수가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럴 리가 없어요. 누나가 암이라니.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현실이야. 그날부터 민수는 회사를 쉬고 집에 머물렀어요. 수경이를 돌보는 일을 도와줬죠. 하지만 아무리 둘이 함께해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또 다른 충격이 찾아왔어요. 한복점 건물주가 찾아온 거였죠. 정숙 씨, 미안하지만 가게 정리해 주셔야겠어요. 갑자기 왜요? 건물을 팔기로 했거든요. 다음 달 말까지 나가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끊어진 기분이었어요. 수경이는 아프고 가게는 문 닫아야 하고 세상이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것 같았습니다.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지금 상황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거든요. 건물주가 떠난 뒤 가게를 둘러봤어요. 40년을 함께한 공간이었는데 이제 떠나야 한다니.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오래된 재봉틀, 수경이가 앉아있던 자리까지 모든 게 추억이었죠. 민수가 위로해줬어요. 엄마, 괜찮아요. 가게는 나중에 다시 차리면 되잖아요.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다시는 가게를 차릴 일이 없을 거라는 걸 말이죠. 수경이가 떠나면 저도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그날 밤 수경이가 심한 경련을 일으켰어요. 온몸이 뻣뻣해지면서 눈을 뒤집더니 거품을 흘렸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수경이가. 진정하세요. 암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절망스러웠어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일주일간 입원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수경이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잠만 자고 깨어 있을 때도 멍하게 천장만 바라봤어요. 제 머리카락 또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거울을 볼 때마다 초췌해진 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도 건강 챙기세요. 이러다가 엄마까지 쓰러져요. 민수가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밤마다 잠들지 못했어요. 수경이가 숨을 쉬는지 확인하느라 계속 깨어 있었거든요. 혹시 자는 사이에 수경이가 떠날까봐 무서웠습니다. 한복점 정리도 해야 했어요. 40년간 모아둔 것들을 정리하는 게 정말 힘들었죠. 하나하나 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거든요. 재봉틀을 치우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 재봉틀로 수경이 옷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줬는지 모르거든요. 예쁜 원피스도 따뜻한 겨울옷도 다 이 재봉틀로 만든 거였어요. 엄마, 이건 어떻게 할까요? 민수가 수경이 유아용품들을 들고 물어봤어요. 아직도 남아있던 것들이었죠. 젖병, 장난감, 작은 옷들까지. 그냥 둬. 나중에 생각해 볼게.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것들마저 버리면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거든요. 3월 15일 수경이 3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마 마지막 생일이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메었어요. 수경아, 오늘 내 생일이야. 엄마가 케이크 사올게. 수경이는 반응이 없었어요. 요즘 들어 의식이 흐릿해졌거든요. 그래도 생일만큼은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동네 빵집에 가서 작은 케이크를 샀어요.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 제일 작은 걸로요. 초 한 개만 꽂아달라고 했습니다. 36개는 너무 많은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수경이 앞에 케이크를 놓았어요. 수경아, 생일 축하해.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한다. 휠체어에 앉은 수경이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 마음을 전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민수도 함께 했어요. 서울에서 선물을 사가지고 왔죠. 누나 생일 축하해. 이거 누나 좋아할 것 같아서 샀어. 부드러운 인형이었어요. 수경이가 어렸을 때 인형을 좋아했거든요. 지금은 반응을 보이지 못하지만 분명히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경아, 소원 빌어봐. 뭐든지 이루어질 거야. 초에 불을 붙이고 수경이와 함께 바라봤어요. 촛불이 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 수경이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속으로 간절히 빌었어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수경이가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엄마가 대신 불어줄게. 후하고 불었는데 그때 눈물이 떨어졌어요. 촛불 위에 떨어진 눈물 방울이 초를 꺼뜨렸습니다. 어머, 미안해 수경아. 엄마가 실수했네. 다시 불을 붙이려고 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성냥을 제대로 그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가 도와줬죠. 엄마,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저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이게 수경이와 함께하는 마지막 생일이라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케이크를 조금 떼어서 수경이 입에 넣어줬어요. 달콤한 크림이 입술에 묻었죠. 수경이가 살짝 입술을 함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반응이었습니다. 맛있지, 수경아?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사왔어. 그날 저녁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민수가 핸드폰으로 찍어줬죠. 수경이를 가운데 두고 저와 민수가 양옆에 앉았습니다.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수경이는 카메라를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환하게 웃으려고 노력했죠.
나중에 보면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사진을 확인해 보니 제 얼굴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웃으려고 했는데도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거든요. 엄마, 이 사진 인화해서 액자에 넣어놔요. 민수 제안이 좋았어요. 마지막 가족 사진이니까 잘 보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수경이를 재우면서 속삭였어요. 수경아, 오늘 생일 어땠어? 엄마랑 민수 오빠가 축하해줘서 기뻤지? 수경이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하고요. 벽에 걸린 달력을 봤어요. 의사가 말한 시간을 계산해 보니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 아무도 정확히는 모르는 일이었죠. 그동안 뭘 해줄 수 있을까? 수경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봤어요.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예쁜 옷을 입혀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수도 며칠 더 머물겠다고 했어요.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고 휴직계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고마워, 민수야. 엄마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었어. 당연한 일이에요. 누나는 제 가족이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화를 냈었거든요. 민수도 수경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생일 케이크 남은 걸 냉장고에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내년 이맘때는 수경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 말이죠. 그럼 저는 누구를 위해 케이크를 사야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수경이 없는 세상이 상상이 되지 않았거든요. 36년을 함께 살아왔는데 혼자 남겨진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수경이 상태가 더욱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물도 제대로 삼키지 못했어요. 병원에서 수액을 맞아야 한다고 했지만 집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집에서는 안 될까요? 가능하긴 하지만 응급 상황이 생기면 대처가 어려울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수경이가 익숙한 곳에서 편안하게 지냈으면 해요. 의사도 저희 뜻을 이해해 줬어요. 대신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연락처를 주었죠. 집으로 돌아온 뒤 민수와 교대로 수경이를 돌봤어요. 24시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엄마, 좀 주무세요. 제가 지킬게요. 괜찮아. 엄마는 안 졸려. 사실은 너무 피곤했어요.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하지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자는 사이에 수경이가 떠날까봐 무서웠어요. 어느 날 밤 민수가 잠든 사이에 혼자 수경이를 지키고 있었어요. 수경이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경아, 많이 아프지? 엄마도 정말 힘들어. 조용히 속삭이며 수경이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말랐던 손이었죠.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하나? 수경이는 매일매일 아파했어요. 진통제도 별 효과가 없었고 먹지도 못해서 점점 말라가고 있었죠. 이런 고통을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 건가요? 차라리 편안하게 보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물론 끔찍한 생각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경이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도 견디기 어려웠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뭘 말이에요? 수경이 말이야.
이렇게 아파하는 걸 계속 지켜봐야 하나? 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이 뭘까요? 고통스러워하는 수경이를 계속 지켜보는 게 최선일까요? 그날 밤 간병일지를 꺼냈어요. 33년간의 기록이 담긴 공책이었죠. 한 페이지씩 넘기며 읽어봤습니다. 수경이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여기 있었어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힘든 일도 모두 말이죠. 이 모든 기록이 이제 끝나는 건가요? 이제 그만해야겠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지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화분에 불을 붙여서 태우기 시작했어요. 33년간의 기록이 제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미안해, 수경아. 엄마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페이지까지 태웠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약국에 갔어요. 수면제를 사려고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가장 강한 걸로 주세요. 잠이 안 와서요. 약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지만 결국 약을 줬어요.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수경이를 바라봤어요.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죠. 수경아, 엄마가 결정했어. 이제 그만 아파하자. 그날 저녁 한복점 간판에 전구를 껐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불을 끈 거였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